인생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새싹이 돋아나기도 하니까요. 제 나이 58, 모든 감정이 메말라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았던 제 가슴에 그 남자가 들어온 후로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남 통영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은숙이네 밥집을 혼자 운영하는 오은숙입니다. 5년 전 남편을 거친 바다에 묻었고 3년 전엔 애지중지 키운 딸을 서울로 시집 보냈습니다. 북적이던 집과 식당은 어느새 텅 비어 이제는 파도 소리와 낡은 라디오 소리만이 제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숨을 쉬니까 살아간다는 표현이 딱 맞았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텅 빈 홀의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찬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넘기는데 기름때 낀 유리창 너머로 짙은 어둠이 내린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시커먼 바다처럼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낡은 식당 문이 끼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둠을 배경으로 낯선 그림자가 묵직하게 드리워졌습니다. 마감했습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텁텁한 목소리가 정적을 먼저 갈랐습니다. 여기 일꾼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눈. 그는 커다란 배낭을 어깨에 메고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만난 마을 어르신이 흘리듯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통영에 흘러들어온 뜨내기인데 손재주가 좋다고 하더만 은숙이네도 남자 일손이 필요할 텐데. 아, 네.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내일부터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잘 곳만 있으면 됩니다. 그의 짧고 건조한 말투에는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에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식당 구석의 작은 창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저기서 지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 텅 빈 식당에 과묵한 남자 민준 씨가 들어온 첫날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정말 그림자처럼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손님들이 모두 떠난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된 뒷정리, 바로 그 밤 일을 그가 함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 그는 말없이 젖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제가 다음 날 쓸 나무를 다듬으면 그는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늦은 밤, 텅 빈 식당 안에는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우리 두 사람의 움직임만이 가득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바닥을 닦는 물걸레 소리, 그 모든 소음들이 이상하게도 제 외로움을 잠재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밤일이 계속될수록 제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지쳐서 엄두도 못 냈던 대청소를 그의 도움으로 끝낸 어느 밤, 땀으로 젖은 그의 등에서 피어오르는 열기를 느끼며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늦은 끼니를 때우기 위해 나란히 앉아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제 젓가락과 스치는 아주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묵묵한 존재 자체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그는 여전히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의 옆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다 놓는 것이 저희 작은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고 한참 뒤에 고맙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하곤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라고 저는 온종일 그 목소리를 곱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덩치 큰 외지 손님 몇이 가게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국물이 왜 이리 싱거워?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겁이 덜컥 났지만 이런 일에 섣불리 대꾸했다가 일이 더 커진다는 걸 알기에 애써 웃으며 손님을 달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다시 데워다 드릴까요?
하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던 민준 씨가 성큼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왠지 모를 든든함에 떨리던 손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술 취한 남자가 어깨를 밀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야, 당신. 여기 사장이야. 민준 씨는 꿈쩍도 하지 않고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가니 그만 나가주시죠. 그의 서늘한 눈빛과 흔들림 없는 태도에 손님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욕설을 몇 마디 뱉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자 식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가 지켜주던 우리의 고요한 밤일의 공간이 낯선 이의 행패로 더럽혀졌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 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그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단단한 심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이상하게도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을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밤일은 이전과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등을 돌리고 각자의 일만 하던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늦은 저녁 장사를 마치고 텅 빈 식당에 마주 앉아 끓인 라면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술 기운이 돌면 두서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곤 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떠돌던 이야기, 배를 탔던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늘 아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도려내진 것 같았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술잔이 비면 채워주고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위로를 받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의 곁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밤일이 길어질수록 제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낮에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하게 되었고 밤이 되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에 기분 좋은 온기가 돌고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꼭 사춘기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기어이 몸살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며칠간 쌓였던 긴장과 새로운 설렘이 한꺼번에 몰려온 탓인지 새벽부터 온몸이 불덩이 같고 뼈마디가 쑤셔왔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죠. 식당 문을 열 시간은 다가오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밤일은커녕 오늘 하루를 버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식당에 딸린 작은 쪽방에 누워 끙끙 앓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기척에 힘겹게 고개를 돌리니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미안해요, 민준 씨. 오늘 장사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당은 저녁에 꼭.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안으로 성큼 들어와 제 이마에 자신의 거친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차가웠지만 그 서늘함이 오히려 뜨거운 제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일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실망했을 거라 생각하며 미안함과 서러움에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 아프다는 것은 이토록 처량한 것이구나. 남편 생각이, 시집간 딸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문틈으로 구수한 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쌀이 퍼지는 냄새, 그리고 들기름의 고소한 향기. 누군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부엌에서 나는 생기 있는 소리였습니다. 다시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전복죽 한 그릇과
작은 종지에 담긴 약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일단 이거 드시고 약 드셔야 합니다.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걸 민준 씨가 직접요? 전복은 어디서? 새벽에 장에 가서 사왔습니다. 사장님께서 며칠 전부터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그가 부축해 주어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제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고 이마에 땀을 물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조심스러움과 배려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가 숟가락에 죽을 한 술 떠서 제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그의 숟가락을 받아 먹었습니다. 입안으로 퍼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진하게 우러난 전복의 맛과 고소한 들기름의 향. 단순한 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얼어붙은 속을 녹여주는 뜨거운 위로이자 정성이었습니다. 그가 끓여준 죽 한 그릇이 제 온몸을 그리고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데우고 있었습니다. 맛, 있네요. 다행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니 어쩌면 그가 살아있을 때조차도 누군가 저를 위해 이토록 정성스러운 음식을 해준 적이 있었던가. 아프다는 사실보다 그가 끓여준 죽 한 그릇이 더 서러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제가 죽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묵묵히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듯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식당의 주방장이었다고 합니다. 요리가 그의 인생 전부였고 그의 아내는 그의 첫 번째 손님이자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젠가 바닷가에 작은 식당을 차려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몹쓸 병을 얻게 되면서 그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아내의 병간호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다해 아내를 위한 음식을 만들었지만 아내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칼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이유가 사라졌으니까요. 제 인생의 레시피가 통째로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는 정처 없이 떠돌다 이곳 바닷가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꿈이 서려 있는 곳이라서 차마 멀리 떠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 속에 담긴 사연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제 외로움보다 그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사연을 품고 거친 세상의 파도를 견뎌내고 있는 아픈 영혼을 가진 두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이전과 다른 색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끓여준 뜨거운 죽 한 그릇은 제 몸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까지 녹여내린 듯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옆자리의 냉기가 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도마 소리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늦가을의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편안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파도가 좋네요. 라거나 저녁에는 쌀쌀해진다니 옷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같은 무심한 듯 다정한 한마디. 그럴 때마다 저는 잊고 있던 소녀 시절처럼 얼굴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제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남은 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끓였습니다.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그가 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만든 서툰 생선조림을 그가 한 점 맛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맛이랑 비슷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지난 10년간 지었던 그 어떤 밥상보다도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우리는 함께 생선을 떼러 새벽 시장에 나섰습니다. 업 한 장에는 동이 트기도 전부터 삶의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뒤섞여 제가 혼자서는 좀처럼 마주하기 힘들었던 생생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서는 그 모든 것이 정겹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눈으로 그날 가장 좋은 생선들을 골라냈습니다. 이놈은 눈이 살아있고 저놈은 배가 단단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10수년 단골이었던 가게 주인들과 흥정을 하며 값을 깎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선 상자를 나르는 모습을 보고 옆가게 아주머니가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이고, 은숙이 언니. 언제 저렇게 든든한 양반을 들였어? 두 사람 꼭 부부 같네. 잘 어울려. 그 말에 제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언니. 일하시는 분이에요. 손사래를 쳤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며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옆을 보니 민준 씨는 못 들은 척 다른 곳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귀끝이 살짝 붉어져 있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발견 하나에 저는 돌아오는 내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친 식당에서 단둘이 앉아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어색해 저는 애꿎은 밥그릇만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그였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기분 나쁘셨습니까? 네, 아니에요. 왜요? 제가 괜히 옆에 있어서 오해를 사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습니다. 말을 뱉고 나서야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과거 상처를 이야기하는 대신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진상 손님 흉을 보며 함께 웃기도 하고 새로 개발한 메뉴의 맛을 보며 진지하게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게 요리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에게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해 진력 우리는 일을 마치고 그가 늘 혼자 앉아있던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와 하늘을 온통 물들이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마지막 비행을 하며 우리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여기 혼자 앉아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아내가 떠오르고 제 망가진 인생이 떠올라서 그저 머릿속을 비우려고만 했습니다. 지금은요.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 붉은 노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신 생각을 합니다. 은숙 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떨리는 손 위로 그의 크고 거친 손이 살며시 포개졌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그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얽어와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잡은 손의 온기와 서로를 향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5년간 저를 짓누르던 외로움과 슬픔이 그의 손길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58, 제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붉은 노을처럼 제 온 마음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맞잡은 그의 손은 제가 평생 만져본 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마지막 햇살이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방파제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 씨, 저는 제 인생은 아내가 떠난 그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웃을 일도 행복할 일도 없을 거라고 믿었죠.
그저 숨만 쉬고 있었을 뿐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바다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숙 씨를 만나고 이 작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던 요리의 즐거움도, 사람의 온기도,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것도 모두 당신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투박한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밖에 모르죠. 그런 저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서툰 고백에 저는 눈물 대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준 씨, 저도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낡은 식당 한편에서 외로움을 밥처럼 삼키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게 민준 씨가 와준 거예요. 텅 빈 제 부엌에, 그리고 텅 빈 제 마음에 다시 따뜻한 불을 지펴준 건 바로 당신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가 아닌 서로를 향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솔했고 조심스러웠지만 더없이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여전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파도 소리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밤일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만의 행복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린 식당은 오롯이 우리 두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주었고, 저는 그의 요리를 맛보는 첫 번째 손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설거지를 하고 다음 날 장사를 준비하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웃음이 번질 때마다 제 마음에도 행복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친 식당에서 단둘이 앉아 그는 따뜻한 생강차를, 저는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며 온 세상을 조용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제가 말리려 했지만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과 약간의 긴장감, 그리고 넘치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숙 씨, 제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위한 요리를 평생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외롭게 혼자 밥 먹지 않게 제가 평생 당신의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는 식당 한편의 작은 방을 꾸며 조촐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 식당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낡고 빛바랜 은숙이네 밥집 간판을 내리고 은숙과 민준의 부엌이라는 작지만 정갈한 글씨가 쓰인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서울에 사는 딸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딸도 민준 씨가 차려준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고 무엇보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해 보이는 제 모습을 보더니 이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딸은 돌아가는 길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이제 외롭게 지내지 마. 딸의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의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황혼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뜨거운 국밥 한 그릇 같은 사람이 나타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기적을요. 오늘도 저는 그의 든든한 등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행복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텅 빈 그릇을 다시 뜨겁게 채워준 이 남자와 함께 말입니다. 황혼 정류장에 멈춰섰던 제 버스가 이제는 그와 함께 다음 정류장을 향해 행복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나 이곳 황혼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하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